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값싼 무기를 빨리 납품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 자체를 흔드는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비 60조 원 시대, 세계 군사력 상위권,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수주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국가의 등급이 바뀌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한국 무기가 유럽의 핵심 시장에서는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졌는데 세계 최고의 시장에서는 번번이 문 앞에서 멈춰서야 했을까요? 왜 어떤 나라는 성능보다 정치가, 기술보다 국적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방위 산업이 어디까지 왔고, 왜 지금 벽에 부딪혔으며, 그리고 이 싸움의 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에서 세계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지 그 분기점을 정확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고 세계 여러 군사력 평가에서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강대국의 문턱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사 장비의 현대화 속도도 빠르고 전력의 질적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국방이 뒤처진 분야라는 인식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해외 의존 구조에 놓여 있었고, 무기를 설계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잘 조합해서 만드는 나라에 더 가까운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출 구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전략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 국가들의 반열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미 강해졌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구조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정치와 동맹, 기술 블록이 결합된 새로운 질서가 노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점점 더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강화했고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들끼리만 거래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능과 가격, 납기만으로도 시장을 뚫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공급자인가 아니면 체계의 일부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단계로 올라설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 방산의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조차 지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주저함도 컸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분명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패키지 수출 전략은 실제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길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닫힌 구조로 유지되어 왔고 그 벽은 한국 혼자 힘으로 넘기에는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기술 격차, 정치적 장벽, 동맹 구조의 견고함은 냉정하게 보아도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괜히 무리하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시장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굳이 판을 흔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가만히 있는 나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은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기술 자립도,
방산 수출 구조, 유지보수 시장 점유율, 이 모든 지표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났지만 설계자의 위치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싸워야 할 상대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방산 생태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이며 제품이 아니라 체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가성비의 싸움이 아니라 질서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방산이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문 앞에 섰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정찰 능력을 구축하고 차세대 전투기의 양산 단계로 진입했으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체계에만 기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컸지만 장기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와 조립자가 아니라 점점 체계를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훨씬 불확실하지만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대형 계약이 이어졌고 유지보수와 운영 지원 시장에도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적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정치 블록과 산업동맹, 그리고 기술 장벽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구조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해야 할 대상과 넘어야 할 벽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한국은 분명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무기가 어떤 시장에서는 애초에 선택지에서조차 제외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질서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질서를 설계하는 쪽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벽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한국방산은 여러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한계에 가로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평가에서는 앞서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지만 최종 선택의 문턱에서 이유 없는 탈락과 보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이나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와 질서의 싸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도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외 의존 구조에 묶여 있었고 특정 부품과 체계는 수출 허가 하나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조여오고 내부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발목을 잡는 이중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습니다.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강점이 어느 순간부터는 체계와 질서를 설계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뒤집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방산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한계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상황은 점점 더 숨막히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좌절은 단순한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방식 전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한 사업의 탈락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방산은 냉정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팔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기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납품 능력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의 방식을 설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어진 체계에 맞춰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뼈 아팠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최저점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수주 뉴스도 빠른 성과도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질문이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체계와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하나씩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과 핵심 부품, 유지보수와 운용체계,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축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전략에서 장기 구조 중심의 전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눈에 띄는 성과도 적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이래였습니다. 한국방사는 이 시간 속에서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자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체계를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초대형 전략 사업에 도전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화하며 판매 이후의 운용과 유지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방산 전략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위험도 컸고 투자도 컸으며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방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설계하려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갖느냐입니다. 2026년 이후에 한국방사는 매출의 크기로 평가받는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깊이로 평가받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전쟁 수행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변화는 방산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전략적 위치를 바꾸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성공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